배우님, 김대우 감독님까지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세 분의 게스트를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만 오늘 드레스 코드를 전달받지 못한 상태로 이렇게 왔는데요. 영화 보시고 나서 지금 정말 얼떨떨한 기분과 굉장한 여운이 있는 충격으로 객석에 다들 앉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영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점은 스크린에 QR코드가 떠 있는데요. QR코드를 촬영을 하시면 오늘의 오픈 카카오 채팅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세 분의 게스트께 궁금하신 점들, 게스트께 물어보고 싶으신 것들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 취합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고요.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씩 먼저 해주시고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그냥 여러분과 똑같은 관객 입장에서 너무 사랑하는 제 동생 승원이의 영화를 보러 왔는데요. 미리 일부러 아무런 정보도 듣지 않고 누가 얘기해 주는 것도 하지 말라고 했고, 그리고 유튜브나 후기 이런 것도 전혀 참고를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짜 재밌게 보려고 왔는데 생각보다 훨씬 재밌고 너무나 흥분된 상태에서 조마조마하면서 좀 가슴 졸이면서 봤는데요. 여러분만큼 오히려 그 이상 지금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신동엽입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놀란 분들 많죠? 오늘 또 특별히 또 동엽이 형과 함께 이렇게 이런 자리는 저도 처음이어서 너무나 긴장도 되고 선배를 떠나서 정말 제가 친형처럼 좋아하는 형인데 또 동엽이 형이 저희 영화에 대해서 보고 어떤 코멘트를 해줄지 걱정도 되지만 잠깐 뒤에서 잠깐 만났는데 너무나 형이 좋게 봐주고 기대를 그렇게 안 했던 건가? 너무 좋게 반전도 놀랬고 너무나 좋았다 그러면서 너무 좋은 얘기를 해줘서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독한 김대우입니다. 저도 저의 여러 가지 판타지의 원천이신 신동엽 씨와 신동엽 씨 보면서 많이 배웠는데 오늘 이렇게 같은 자리에 가지고 또 저희가 만든 영화 얘기할 자리가 이렇게 또 많은 관객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방금 객석에서 영화를 보고 밖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반응이 어떨지 너무 궁금해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나오면 이렇게 눈을 들여다보는데 모든 사람의 귀가 귀로 쏠리는 눈이 귀로 쏠리는 신동엽님의 귀 색깔이 어떤지를 확인하게 되는 진풍경이 바깥에서 벌어졌는데요. 일단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지만 그 색은 아주 빨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송승헌 배우님과 김대호 감독님은 지금 다른 작품으로 만나신 이후에 긴 시간을 건너뛰어서 다시 한번 동료로 재회를 하셨어요. 인간중독이라는 작품 이후로 오랜만에 함께 하셨는데요. 아마 다시 현장에서 만나게 된 동료만큼 그간 서로의 변화, 성장을 읽어내기 좋은 관계는 또 없을 것 같습니다. 변함없이 발견하신 서로의 장점도 있으실 테고 10년 전보다 이 사람은 이렇게 연출가로서 배우로서 나아갔구나 라고 생각하신 점들이 있으실 텐데요. 각각 마이크 드리고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간중독하고 나서 승헌을 그 이후에도 이렇게 만나는데 제가 좀 모자랐던 점들만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승헌
훨씬 더 좋은 배우고 인간중독 때보다 또 훨씬 더 무르익은 인간성이고 인격이고 그런데 내가 한번 다시 잘 담아볼 수 있을 것 같다. 혹은 잘 담아보고 싶다. 그래서 승원을 사랑하는 관객들이나 또 승원 자신에게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영화 남기고 싶다. 뭐 이런 욕망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저는 뭐 감사할 뿐이고요. 감독님과 인간중독이라는 작품으로 10년 전에 저와 또 여정 씨와 인간중독에서 감독님과 함께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인간중독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뭐 감독님의 너무나 팬이었고 그전 감독님의 작품들 뭐 음란서생, 방자전, 스캔들 왜 웃으시죠? 한 색깔 정말 감독님이 잘 다루는 게 있으세요. 뭔가 그런 영화에 너무 팬이었고 감독님께서 인간중독이라는 작품으로 제안을 해주셨을 때 너무나 기뻤고 내가 과연 이런 거를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도 됐지만 그래도 감독님과 그 작품을 하면서 저 스스로도 많이 성장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 송승헌은 캐릭터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저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걸 느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한 작품이었고 또 10년 만에 감독님이 이제 오랜 작품을 히든 페이스를 준비하시면서 오랜만에 밥 먹자 하시는데 저는 감독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감독님을 만나러 나가는 그 자리에서도 감독님이 어떤 캐릭터를 얘기하시든 간에 저는 마음속으로는 뭐든지 하고 싶다 오케이를 하고 나갔었거든요. 그랬더니 감독님께서 이런 히든 페이스라는 작품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뭐든지 좋습니다. 저는 감독님과 함께라면. 그리고 여담이지만 감독님은 인간중독도 그렇고 히든 페이스도 그렇고 제가 하는 캐릭터를 자신이라고 생각하신대요. 웃으면서 자기가 못하는 걸 너라도 대리 만족해서 일탈을 해봐라 영화 속에서지만 그런 우스개 얘기도 하면서 재밌게 촬영을 했던 작품입니다. 예. 그냥 피상적으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닌 두 분 세월 사이에 흐르고 있는 어떤 끈끈한 동료애 같은 것이 느껴지는 답변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간중독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작품이겠지만 우리가 오랜 세월 자주 지켜본 얼굴의 배우일수록 이 배우에게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하는 일에 관객도 조금 게을러지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배우의 새로운 얼굴, 새로운 모습을 발견한 창작자와 그리고 그 모험에 기꺼이 뛰어들었던 배우가 만들어냈던 아주 새로운 조합의 결과물이었죠. 그래서 그게 무르익은 10년 후의 작품을 다시 만나게 된 게 오늘 보신 히든페이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동엽님은 히든페이스 보신 소감이 어땠는지 궁금한 게 보기 전에 기대하셨던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가기 전에 의뢰 그렇듯이 그리고 상상했던 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 영화를 본 이후의 감상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지난번 VIP 시사회 때 저는 이제 촬영 때문에 가진 못했지만 그 VIP 시사회 다녀온 지인들 얘기를 들었어요. 진짜 너무너무 재밌다고. 예, 극찬을 하고 그 다음에 원래 뒤풀이까지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김대우 감독님 만나 뵙고 뭐 궁금한 점도 물어보고 싶어서 끝까지 뒤풀이까지 갔다 나는 분도 계셨고 그래서 그렇게 쉽게 말을 하는 분들이 아닌데 재밌다고 해서 한껏 기대를 했죠. 예, 그리고 다른 뭐라고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 일체 듣지도 않고 봤는데 솔직히 지금 너무 감사해서 막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승원이 오랜만에 이렇게 영화하고 인간중독 10년 전에 제가 또 GV 사회도 보고 했는데 진짜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랬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작품의 완성도가 높아서 진짜 중간에 약간 좀
저기 연기 좋다. 저기 소품 좋다. 음악 좋다. 아, 세트가 너무 예쁘게 나왔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중간중간에 본 적이 많거든요. 근데 오늘은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진짜 몰입해서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나중에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고 결말을 맺을지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면서 끝까지 봤습니다. 승원이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식당을 냈는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온 느낌이어서 예 정말 너무 감독님한테도 감사하고 우리 승원이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또 연기를 너무 잘해준 우리 또 승원이 외 배우분들에게도 예, 감사를 표하고 싶어요. 너무 기다렸던 답변을 들으신 얼굴인데요, 홍승우 배우님은 너무 안도하는 표정이기도 하고. 아니요. 괜히 불안한데요. 형이 너무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해주니까 무슨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소위 그래서 좀 불안합니다. 마이크 드신 김에 성진의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 한번 건네볼까요? 굉장히 흥미로운 캐릭터죠. 이 사람은 과거의 성장 과정의 배경뿐만 아니라 현재 상황에도 콤플렉스가 정말 많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무언가의 욕망을 위해서 그걸 계속 누르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면이 있고 그 면을 성진은 좀 의문스럽게 계속해서 바라보게 만드는 장치라고 생각하는데요. 미주가 나타나기 전과 후에 이 사람의 욕망은 조금 달라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주를 만나기 이전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욕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뭐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은 이 친구는 이렇게 소위 말하는 흙수저잖아요. 뭐 가정 환경이나 이게 좋지는 않지만 조유정 씨라는 금수저를 만나면서 유명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되고 어떻게 보면 사랑을 위해서 약혼을 한 것 같진 않아 보여요. 성진이라는 친구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얘기했다시피 내가 이런 뭐 분식집 아들인데 그러면서 이제 미주를 만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미주한테 그런 감정을 느끼고 미주랑 일탈을 하게 된 건 어떻게 보면 미주한테 저와 닮은 성진이 이 친구 나랑 되게 결핍도 나랑 비슷한 거 그래서 미주한테 좀 빠졌던 것 같아요. 성진이가. 근데 잘못된 거는 약혼자가 있었다는 거죠. 항상 그래야지 또 영화가 되니까 또 뭐 이런 일탈을 하긴 했는데 성진이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친구 같고 어떻게 보면은 좀 연민도 느껴져요. 이 친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했었고 근데 감독님과 촬영하면서 내내 성진이란 캐릭터를 저는 연기하면서 너무 재밌게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썩 좋아하는 성격은 캐릭터는 아닌 것 같아요. 사회에서 만났다면 내가 이런 성진이란 친구를 그래서 감독님한테도 나 얘 감독님 성진이 얘 진짜 너무 별로다 감독님한테. 그리고 영화를 보셔서 느낀 분들이 또 계시겠지만 성진이가 보면 저렇게 여정이가 막 그 장모님이 저런 식으로 돌려서 무시를 하고 하는데도 더 차분해지려고 하고 나 같으면 뭐 설거지하는 씬에서 여정이랑 막 나는 뭐 화나는 게 없을 줄 알아 이렇게 터뜨리고 싶기도 했었어요. 그 촬영을 할 때. 근데 감독님이 성진은 그러면 안 돼. 무조건 참아야 돼. 앞에서 욕을 먹어도 참아야 돼. 너무 답답한데 한번 터뜨려서 연기하면 안 될까요? 아니야. 죽여야 돼. 마지막에도. 마지막 보시면 너무 섬찟하잖아요. 이거를 사단이 났는데 성진은 이 현실을 그냥 인정하고 살면서 골프 치러 가잖아요. 그게 너무나 무서운 친구 같고 현실과 타협을 한 친구.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섭다.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성진을 연기한 하면서 너무 재밌게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예. 그 결과 성진뿐 아니라 새 주인공들의 히든 페이스, 숨겨졌던 얼굴과 욕망을 낱낱이 하나하나씩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과정을 영화의 러닝타임을 통해서 겪게 되는데요. 신동엽님이 보시기에는 송승헌 배우가 연기하는 성진의 그 맨 얼굴, 진짜 그 좀 탐욕스럽고 좀 더럽고 의문스러운 욕망이 드러나는 그게 가장 잘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신 하나를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니까 성진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기도 하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단 말이야라고 뭐 얼굴 표정으로 얘기했는데 보면 볼수록 계속 봤는데도 한 번도 꿈틀하지 않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그게 왜 편집이 됐나 싶은 게 미주 차를 제가 볼 때 성진이 일부러 고장 낸 것 같거든요. 그때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몰래 가서 차를 분명히 고장 내서 자신의 차를 태운 것 같은데 그 장면이 이렇게 편집이 됐는지 촬영은 했어요? 그때부터 역시 예. 동엽신 같은 저녁 먹을래요부터 그때 이제 성진의 민낯 저희 쪽 전문 용어로 이제 개수작이라고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예. 아주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저 영화를 보면서 의심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역시 옆에서 지금 들고 있고요. 장면뿐만이 아니라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대사가 많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감독님께서 이것은 꼭 반영하고 싶었던 대사가 어떤 것이었는지 여쭤보고 싶은 게 저는 보고 나서 가장 제 머리에 많이 남았던 대사가 사람도 포장이야 더라고요. 그래서 무언가 포장을 해놓은 상태를 계속해서 벗기는 이 영화의 분위기와 아주 잘 조응하고 있는 한마디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감독님께서는 어떤 대사를 지금 언급해주고 싶으세요? 좀 이렇게 폼 없이 왜 저 대사를 얘기하나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저는 그 미주가 이렇게 초점 서로 안 맞는 상태로 거울 보면서 나 술 못 먹는다 그러는데도 자꾸 먹여 그러는 대사가 있는데 그거를 찍으면서 아 좋다 나 따먹고 싶어서 그러나 봐 그러는데 아 좋다 미주 성격도 완성이 된 것 같고 또 미주가 나가서 저지를 일들에 대한 그 모든 준비 과정이 끝나는구나 그래서 좀 속된 문장이지만 그 대사를 가장 그 순간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런 종류의 대사는 앞뒤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조금 저속할수록 그리고 절대 우아한 단어를 쓰지 않을수록 그 사람의 무언가가 드러나는데 저도 그 장면을 보고 보통 아닌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 거울이라는 장소가 굉장히 인상적이죠. 왜냐하면 배우들은 거울 앞에서 연기할 일이 생각보다 없거든요. 연기라는 게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보고 하는 것 혹은 혼자 독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울에 비친 자기를 보고 자기의 맨 얼굴을 계속해서 연기한다. 이게 배우들에게도 굉장히 생경한 경험이었을 것 같다는 상상을 했는데요. 우리가 그냥 은유적인 표현으로 거울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가면을 벗는다. 타인에게 보여줄 수 없는 나의 무언가를 보여준다라는 의미로 쓰잖아요. 실제로 그 거울 앞에서 연기하는 경험은 어떠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성진이 입장에서는 사실 의식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미주의 큰 그림 안에서 영화상에서는 사실 뭐 안에 수연이가 있는 줄 알았으면 제가 뭐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전혀 모르고 저는 일부러라도 의식을 안 하고 연기를 하려고 했었고 그런 와중에 나중에 이 모든 게 밝혀졌을 때 그리고 또 성진이가 실종됐던 수연이가 안에 있구나, 너 안에 있구나. 그래서 갑자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성진이의 무서움은 또 유리를 깨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 잠깐만 너 나오면 나 어떻게 나 혹시 또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거 아니야? 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싫어. 이 성진이라는 애가 너무 와 얘는 이것까지 생각하는구나. 혹시나 안에 애인이 죽었을지 살았을지 모르는데 혹시나 구해졌을 때 나왔을 때 혹시 내가 또 다시 나락으로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그런 연기를 하는 게 난 너무나 좋았었어요. 내가 봐도 별로인 애를 내가 연기를 하잖아요. 그런 재미가 너무 재미있었었어요. 이번에 작품에서 히든 페이스에서는 그렇습니다.
저도 그 장면 진짜 아찔했거든요. 그 화분을 막 정신없이 들고 가다가 갑자기 멈추면서 거울을 보면서 그 대사를 하잖아요. 그 하나가 보여주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의 상황에 정말 수백 가지의 계산을 하던 게 너무 익숙한 사람이구나. 그 중에 하나의 선택지를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가져오는 걸 자기의 삶의 어떤 방향으로 삼았던 사람이구나가 드러나는 장면이죠. 조금만 살을 붙이면 송승헌이라는 배우는 이때까지 멋있는 자기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되고 싶어하는 연기를 하려고 애써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무진 노력하고 근데 제가 승헌 씨를 더 자세히 알고 나서는 승헌 씨 말대로 승헌 씨가 되기 싫은 되고 싶지 않은 또 어떻게 보면 초라하다면 초라하고 모자르다면 모자르고 너무 악하다면 악한 되고 싶지 않은 역할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사람들이 송승헌에 대해서 모르던 부분을 보게 될 것 같다. 지금까지는 되고 싶은 사람 연기만 했으니까 되고 싶지 않은 사람 연기를 한번 시도해보면 좋겠다. 그거를 설득해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관객 입장에서 좀 궁금했던 게 아까 그 화분을 거울에 던지려고 했다가 멈칫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 가장 찌질한 모습 그 모습 연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래도 뭔가 좀 보여줘야지 해서 화분을 한 손으로 들으면서 전완근 쪽에 이렇게 좀 두드러진 게 있는데 그런 거 좀 그래도 이건 포기하지 못하겠다. 난 생각지도 못한. 한 손으로 이렇게 놓는데 이렇게 근육이 좀 눈에 들어와서 저거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구나. 알겠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역시 천재는 보는 시각이 있던 생각도 못하고 있던 장면인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의식하고 촬영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객석에서도 역시라는 반응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저도 직업상 영화를 꼼꼼히 본다고 보는 편인데 전환근은 지금 머리에 남아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굉장하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영화가 세 사람의 욕망을 보여주잖아요. 너무나 다른 욕망이고 각기 다르게 무서운 욕망인데요. 누구의 욕망이 가장 잘 이해되셨어요? 성진? 아니면 미주? 아니면 수연? 저는 굳이 따지자면 수연?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타인의 시선을 이렇게 많이 의식하지 않으면서 뭐 욕망을 분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 의지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실 나이가 들면서 이제 사회적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동성을 좋아하지만 사회적 시선 때문에 이성과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는 그 마음이 그것도 일종의 굉장히 큰 욕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살면서 나이 듦에 있어서 누구나 각기 다른 방식이지만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여기서 그런 인물들의 욕망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우리가 에로티시즘이라고 부르는 그 19금 장면들일 텐데요. 저는 김대호 감독님의 영화들을 보면 항상 그것이 단순한 화제성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인간이 가장 치열해질 수 있는 것, 가장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는 욕망과 본능이 가장 솔직해지는 순간을 포착하는 힘이 항상 그 장면에서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장 적확한 요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물들의 그 육체적인 순간을 포착하는 것만이 연출에 담을 수 있는 감정과 본질이라는 게 있다고 믿으시는 사람이 만든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독님께 질문 드려봅니다. 네, 노출 장면은 어떻게 보면 영화를 19세로 만들기도 하고 또 배우들에게 큰 부담이 가기도 하고 그래서 양날의 검인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얘기를 쓰고 찍는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데 그 이야기에 배드신이 필요한 순간이라면 한 번도 망설임 없이 배드신을 씁니다. 그냥. 그리고 여러 가지 부담에도 불구하고 썼다면 또 짓고, 그래서 특별한 뭐 목적이나 뭐 이런 거보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장면에 배드신이 필요하면 넣고 찍는다. 단지 그겁니다. 사실은 가장 일상적인 행위이기도 하고 관계 안에서 그걸 뺀 무언가를 가리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다만 그것을 다루는 연출자의 태도와 시선이 어떠한가가 사실은 배드신에서 더 중요한 장면들일 텐데, 그런 지점에서 항상 김대호 감독의 연출이 탁월하다고 느껴지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동엽님은 뭐 자타공인 19금 묘사의 선을 가장 잘 지키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데요. 그런 면에서 김대호 감독의 연출이 탁월하다고 느껴지는 지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전 영화들에서 보셔도 좋고 이번 영화에서. 네, 뭐 인간 중독에서도 그 씬이 좀 화제가 됐었고,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파격적인 배드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김대호 감독님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가 평소에 사석에서 친구들하고 있을 때 짓궂은 농담, 야한 농담 같은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중 앞에서 만약에 그걸 할 때는 절대 대중들이 기분 나빠하면 안 되죠. 물론 가끔은 또 약간 불쾌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그걸 유쾌하게, 웃는 사람도 죄책감이 안 들 정도로 그 선을 지킨다라는 게 지금은 좀 그래도 익숙해졌는데, 사실 어릴 때는 그 선을 잘 못 지켜서 어떤 사람을 불편하게 만든 적도 분명히 있었겠죠. 이런 시도를 사실 저는 중3 2학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왔었는데, 그 학창 시절, 그 다음에 20대 때, 30대 때, 이거는 조금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거는 내가 선을 넘었구나. 이거는 내가 너무 조심했구나. 그런 시행착오를 겪다가 지금의 어떤 그 구간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깨닫고 만든 것 같은데, 김대호 감독님의 작품은 너무나 파격적이긴 하지만 너무 아름답고, 그 다음에 영화가 끝난 다음에 사실 그 배드신이 별로 생각이 안 나요. 예, 그냥 전체적인 내용이 생각날 뿐이지 그 장면이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그래서 그 선을 감독님 나름대로 어느 순간부터 그걸 깨닫고 관객과 아주 멋지게 소통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네. 배드신이 좀 짧았나 본데요. 기억이 안 난다고. 그렇죠. 이 답변에서는 두 가지 교훈을 저희가 얻습니다. 역시 김대호 감독의 연출에 힘이 있다, 좋은 장면들이다라는 거 하나와, 또 하나는 중3 때부터 갈고 닦은 실력을 우리가 감히 따라할 수 없다. 섣부르게 따라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갈고 닦으시는 실력입니다. 히든페이스는 좋은 의미로 정말 관객의 뒤통수를 여러 번 치는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 영화를 보고 가장 처음 노트에 적었던 세 가지의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그게 욕망, 관음, 권력 이었는데요. 이 영화 결국엔 권력의 문제로 치환된다는 점에서 이 영화가 정말 흥미로운 구석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촬영을 하는 사람의 입장, 연출하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흥미로운 키워드가 관음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를 본다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관음의 행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모두 영화관에서 관음의 행위에 지금 동참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영화 안에서 벌어지는 관음의 행위의 어떤 중심을 보면 보통은 쾌락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영화의 관음은 고통입니다. 갇혀서 무언가를 본다는 고통스러움이 있잖아요. 이 관음이라는 주제의식, 관음이라는 소재를 이 영화를 만들면서 여러 차례 감독님께서 되짚어 생각하셨을 것 같다는 상상을 해봤는데요. 관련해서 들려주실 이야기가 좀 궁금합니다. 예, 그 출발은 고등학교 때 본 영화인데 올드건이라는 영화였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관음이라는 소재를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평론가님이 말씀하실 때 사실 이 영화를 가로지르는 핵심 키워드였거든요. 훔쳐보는 자가 고통스러워하는 거. 그러니까 훔쳐보는 자가 막 쾌락에 젖으면
그 영화는 뭐 그렇게 탐탁치는 않은 영화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훔쳐보는 자는 고통스럽고 보여주는 자는 복수에 기쁘고 또 그 복수에는 성진도 마찬가지로 복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설거지할 때 그 장모가 준 모욕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복수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깥에 보여지는 사람은 복수, 또 안에서 보는 관음증적인 사람은 도리어 고통. 요게 이번 기획의 키워드였어요. 근데 평론가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집어주시니까 제가 말하기가 참 편하고 좋습니다. 많이들 발견하셨겠지만 혹시라도 그 부분을 내가 영화를 보면서 조금 놓쳤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관객분들이 있으시다면 이제만 개봉을 한 영화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캐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송승헌 배우님이 마지막 장면 언급해 주셨는데요. 정말 올해 엔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올해 한국 영화 엔딩을 꼽으라면 이 영화를 무조건 몇 손가락 안에 넣을 정도로 너무 서늘한 감각을 느끼면서 나왔던, 지금 소름이 막 돋으시나 봐요. 그래서 그런 기분을 안으면서 나왔던 영화인데, 이 엔딩이 재밌는 이유는 아까 세 가지 키워드 중에 욕망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배우잖아요. 욕망 따르면 안 돼. 그럼 사람 망가져. 파괴돼. 그런데 이 영화에서 누가 파괴됐나요? 아무도 파괴되지 않았어요. 욕망 때문에 나름의 해피엔딩을 맞이한다는 점에서 이 영화는 진짜 무서운 영화가 되는 거예요. 성진 역시 미주와는 다른 의미로 수연의 소유가 되는 길을 택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골프를 치러 가지 않습니까? 송승헌 배우에게 이 엔딩이 어떻게 다가왔을지 너무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때 성진이 현실 감각이 완전히 있거나 아니면 완전히 없거나 둘 중에 하나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 마지막 촬영하면서 감독님과 많은 얘기도 했었고, 와, 성진이란 지금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무섭다. 이 현실을 그냥 인정하고 저렇게 이렇게 셋이 살자는 거잖아요. 전혀 안쪽을 의식 안 하고. 와, 그래서 대단한 친구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촬영했고, 제가 감독님한테 소심하게 감독님, 촬영하면서 얘기했던 거예요. 감독님, 나 너무 억울해요. 이 둘한테 저만 당한 것 같아요. 감독님, 맨 마지막에 한 카트만 더 찍으면 안 될까요? 그 한 카트가 제가 감독님한테 부탁했던 한 카트, 농담만. 그게 어떤 카트였냐면 두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마지막 엔딩 컷 있잖아요. 그걸 제가 잠궈놨거든요. 그 손 하나만 카트만 찍어서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괜찮죠? 소시아 복수. 감독님 그거 어떨까요? 그거 안 돼. 그런 생각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성진이가 이제 이 둘의 관계를 알고, 와, 너희들 그런 거였어? 사실은 감독님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진은 그런 상황에서도 욕 안 하잖아요. 원래는 조금 더 제가 애드립성으로 막 욕도 하면서 한 카트가 있어요. 그 상황에서. 근데 감독님, 성진은 그런 애 아니야. 영화가 끝나면 알 거야. 근데 영화를 보고 나니까 더 이성진이라는 친구가 더 무섭더라고요. 거기서 내가 폭발을 했거나 누군가에게, 수연이나. 감독님의 그 큰 그림을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영화가 끝나고 나니까 아, 역시 감독님의 큰 그림이 이 성진이 캐릭터가, 저는 그때 좀 답답했어요. 촬영할 때는. 아, 감독님 좀 질르면 안 될까 이 상황에서. 근데 아니야, 답답해도 영화가 끝나고 나니 개봉하면 알 거야 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때는 좀 사실 별로였거든요. 근데 영화가 개봉하고 나니까 아, 이게 감독님의 큰 그림이구나. 성진이에 대한 캐릭터를 살리기 위해서 얘는 진짜 더 무서운 애고, 이런 현실에 자기의 만족, 얘도 욕망을, 이 현실을 인정하고, 예, 그런 캐릭터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각자가 다 자기의 욕망을 이룬 것 같아요. 이 세 사람이 다 그렇게 영화가 마무리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셋 다 좀 정상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너무 그래서 재밌었어요. 네, 상상하셨다는 그 손으로 문을 잠그는 엔딩도 멋진 상상이긴 하지만 감히 그냥 제 생각을 못 해보면 이 영화는 성진이 철저하게 당하면 당할수록 훨씬 재밌어지는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여자의 소나기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어떤 도구로서 성진이 있어야만 흥미로워지는 영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동엽님께 하나만 질문 드리고 채팅방에 올라온 질문들 같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밀실이 등장하기 때문인지 저는 묘하게 내가 저기 갇히면 뭐 가져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가끔 영화를 보면서 빠져나와서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 있었는데 자발적으로 밀실에 좀 즐겁게 갇혀야 되는 순간이 있다 말도 안 되지만 그러면 어떤 것들을 가져가시겠어요 밀실에? 자발적으로 저런 네. 상황이 아니라 네, 자발적으로 내가 며칠 행복하게 갇힐 수 있다라면 아무도 날 찾을 수 없고 그럼 바깥에서 벌어진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합시다. 네, 그렇다면 뭘 가져가실까요? 근데 사실 그걸 다 떠나서 물티슈를 좀 챙겨야 되죠. 왜냐면 아내가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손도 닦고 또 샤워도 할 수도 없으니까 일단 물티슈가 좀 많이 있으면은 수연도 조금 이렇게 위생적으로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 네, 물티슈를 다량으로 가져가신다고 합니다. 관객 질문들, 재밌는 질문들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일단 반응이 너무 재밌습니다. 영화에 대한 리액션들 올려주신 게 너무 재밌는데요. 일단 반전의 반전이 너무 놀랐다. 원작 생각이 하나도 나지 않았다. 이런 식의 반응들이 있고요. 결말 부분에 대한 질문들도 많으셨는데 방금 이야기 나눈 데서 어느 정도 가름을 하셨길 바랍니다. 감독님께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수연이 중간에 학창시절 선생님의 휠체어를 밀면서 호숫가에서 이야기를 나눈 장면이 있잖아요. 너무 소름이 끼쳤습니다. 어떤 의도로 보여주고 싶으셨던 장면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어떤 사람, 그러니까 조여정 배우라는 그 물리적 자체도 작고 마르고 어떻게 보면 귀염상이고 그런데 그런 작고 가냘프고 귀염상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지 그 전조를 한번 보여주고 그 사람이 사육해 나가는 이 두 사람을 보여주는 게 그 지배의 그 권위성 뭐 그런 거를 돋보이게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랑 그 행복을 가져다 주는 집 그 얘기를 되게 해보고 싶었어요. 조여정 입을 통해서 조여정이 드디어 행복한 가정을 이룬 거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그래서 그 행복한 집을 이룬 조여정의 어떤 승리감 고생도 많이 했잖아요. 사실 거의 죽을 뻔하고 그래서 그 두 가지 바라고 찍은 씬입니다. 저는 휠체어를 끝에서 딱 세우잖아요. 여기가 이 사람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어요. 밀거나 미는 신용을 했으면 그건 하수지만 거기서 딱 멈추면 자기가 무슨 짓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준 거잖아요. 굉장한 설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건 리액션입니다. 질문 아니고요. 성진이 양념을 적셔서 고기를 굽는 스킬이 굉장했다 이런 식의 반응들이 있는 거 보면 정말 세세하게 영화를 다 보신 것 같습니다. 네, 김지연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지휘자 역할을 맡으시게 됐는데 연습은 얼마나 하셨나요? 본인의 지휘 연기엔 어느 정도 만족하세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처음에 두 친구 첼로를 배워야 되니까 지휘 감독님이 지휘자 사실 처음에 좀 쉽게 생각했어요. 뭐 지휘자 영화 드라마에서 보면 그냥 이렇게 손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감독님이 그래도 좀 실제 지휘자처럼은 아니어도 지휘자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셔서 영화 촬영 전에 한 3, 4개월을 배웠는데 사실 제가 클래식을 평소에 이렇게 듣는 사람도 아니고 사실은 솔직히 이 작품을 보면서 이제 슈베르트 음악이 나오는데 제가 이번에 아는 거는 지휘자가 이 많은 오케스트라 분들을 음악이 이렇게 나오면 지금 이 소리가 바이올린인지 첼로인지 전 잘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음악이 잘 몰라서. 근데 지휘자는 이 음악이 뭔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박자 미리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디렉션을 줘야지 이제 음악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음악도 숙지해야 되고 그런 지금 이 나오는 게 이 바이올린 소리가 제가 바이올린한테 먼저 가서 이걸 해줬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엔 쉽게 생각했다가 너무나 어려웠고 이제 감독님한테 그래서 부탁드린 게 감독님 제가 지휘가 좀 틀리더라도 알아서 그냥 이 오케스트라 분들이 알아서 정상적인 연주를 해주시면 안 돼요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사실 오케스트라 분들은 연기자분들이 아니잖아요. 지휘자만 보고 평생을 연주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휘를 하다 틀리면 촬영할 때 틀리는 거예요. 음악이 느려지고 빨라지고. 그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고 저도 그래서 괜히 지휘자가 아니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면 또 관객 입장에서 너무 궁금했던 게 드라마나 영화에서 뭐 클럽에서 춤추고 뭐 이런 씬 음악 들으면서 그게 실제 촬영할 때는 음악을 안 틀거든요. 예, 그 오디오가 물려서 그냥 음악 없이 막 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 후반 작업으로 음악을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여자 배우 두 분 미주랑 수연 그분들이 첼로 연주를 할 때 못 켤 거 아니에요 제대로. 그럼 다른 사람들은 진짜로 근데 혼자만 낑깍낑깍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는데 거기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예, 근데 그 오케스트라 소리가 워낙 웅장해서 그 한 명의 끼까끼까는 다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우리 영화 다 동시입니다. 저기 다 동시로 합니다. 그래요? 예, 그 안에 미세하게 들어보면 끼까끼까가 있어요. 네, 오늘 뭐 고급 표현부터 끼가끼가까지 여러 표현이 난무하는 자리입니다. 또 재미있는 질문이 있는데요. 영화 바깥의 이야기를 상상하신 분의 질문입니다. 마지막에 밀실에 미주를 가둬놓는 것에 대해서 성진이 어떻게 동의를 하게 됐을 거라고 그 과정을 상상하셨어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아까 얘기하던 거 연장 선생이겠지만 성진은 이 현실을 인정하고 가자는 친구인 거잖아요. 그만큼 되게 무서운 친구고 하여튼 저는 촬영하면서 얘네 셋 다 진짜 좀 이상하다 다 상상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진짜 무서운 애들이다 하면서 저는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과연?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그래도 성진이 미주한테도 진짜 괜찮아 너도 행복한 거지 한 번 정도는 확인했을 것 같은데 그래야지 마음이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 성진의 마음이. 그 이제 수연이 나오고 나서 뭐 식구 좀 뭐 좀 먹어 난 경찰서 갈게 하니까 수연이 아니야 괜찮아 뭐 나 배고파. 그때부터 수연이 화장실로 들어갈 때까지 그 사이 공간에 송승헌이 한 자잘한 연기들 잔 연기들은 송승헌 영화사에 남는다고 저는 자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미묘하고 용서받았다 하나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화이팅하면 진짜 예쁨 받을 수도 있다. 미주는 뭐 지가 알아 하겠지 뭐 이런 그 모든 감정을 그 사이에 옷 벗겨주면 이렇게 털옷 벗기면서 승헌이 그 미묘하게 표현해 나가는데 촬영하면서 감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 장면 놀랍다고 생각했던 게 우리가 왜 몸이 기억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메리카노 사와 하면 사오고 김치찌개 시켜 하면 시키는 사람이었을 거기 때문에 거기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어요. 뭔가를 내가 지금 이 사람이 밉고 싫고 뭐 당황스럽고 싫은데 일단 몸은 옷 벗겨주고 이렇게 김치찌개 시켜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배우가 그만큼 캐릭터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하고 나오는 리액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인상적인 장면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렇게 비위를 좀 맞출 거면은 뭐 참치 아니면 돼지고기 김치찌개 물어볼 줄 알았는데 물어보지. 그런 디테일이 좀 참치 혹시 다 부족했다. 시키는 거? 신정현님께도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3명 중 가장 나쁜 빌런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가장 나쁜 빌런? 저는 성진인 것 같아요. 예. 적어도
두 사람은 두 사람만의 서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름의 역사가 있고 추억이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약간의 뭔가 당위성이 있는 듯한데 성진은 비교적 착한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무던한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 그런 컴플렉스가 굉장히 이상한 쪽으로 좀 발현된 게 아닌가. 실제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비교적 좀 착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안 그런 아예 막 대놓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실제로는 또 뭐 뒤끝도 없고 무던한 경우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제일 무서운 사람은 성진이다. 감독님께서도 제가 연기 촬영할 때 감독님 성진은 뭐죠 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원하는 건 저 사람 속을 알 수 쟤 뭐야 의문스럽다 그 표현이 감독님 그때 해주셨는데 제 속을 모르겠는 애처럼 보였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의문스럽다 참 별로다 이 친구. 그러니까 감독이 원하는 성진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화낼 상황에서도 화도 안 내고 끝까지 누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하면서 성진을 저는 했었던 것 같아요. 연기할 때. 오늘 저희는 확실하게 송승헌 배우님은 성진 같은 타입이 정말 별로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주입을 하고 갑니다. 수연이 밀실에서 미주와 성진의 관계를 보고 오열하는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오열의 이유가 성진에 대한 배신감이 더 클까요? 미주에 대한 배신감이 더 클까요? 라는 질문 남겨주신 관객분들 계십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쓸 때 또 찍기 직전에 제가 생각했던 건 5대5였어요. 성진에 대한 분노, 그 다음에 또 미주에 대한 막 분노, 이게 반반 섞인 수연의 연기를 생각했는데 막상 이제 사람들은 그 바깥 장면이 뭐 블루되고 이제 CG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수연을 위해서 다시 또 찍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추구했던 게 이 미주랑 성진이 번거롭고 힘든 촬영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부탁했던 이유가 수연이 막상 보면 달라질 것 같았어요. 실제 보면. 근데 수연이 실제로 보더니 미주 8, 성진 2로 바뀌더라고요. 그건 서로 약속이 없었거든요. 수연이 하고 들어오더니 나 미주 건드리는 거 너무 싫은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역시 다 몰입할 수 있는 배우들이라 몰입하니까 완전히 그 메커니즘이랄까 그 균형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캐릭터를 연기하는 배우의 직감과 선택을 믿어주신 것도 아주 그 선택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공간이 조금 특이하다 보니까 공간에 대한 질문들도 올라와 있는데 집 인테리어 후에 책장은 그대로라면서 이 과거의 장면을 설명해주는 장면에서 선생의 선친께서 731 부대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731 부대를 이야기하시는 의도가 특별히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 제1인류 역사상 잔인한 예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선친이 그 안에서 그 잔인했던 기억을 반성도 하지만 또 그때를 쾌락으로 느끼기도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그 밀실과 바깥이 그 경계 또 그 경계를 서로 넘나드는 이게 죄악과 쾌락의 그 경계선 아닐까? 그러니까 넘어가면 죄악도 느끼고 쾌락도 느끼고 이런 경계로서 제가 채용했던 것 같습니다. 탁월한 그 역시 설정인데요. 저는 그 얘기 듣자마자 이 영화의 가장 큰 빌런은 그 선친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 데서 일을 하고 저런 공간을 만들고 아내랑
딸들을 훔쳐봤을까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이 생각을 잠깐 했던 기억이 있고요. 또 영화 밖의 상상력을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수연의 엄마가 수연을 찾고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혹시 두 분께서는 촬영하시면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 생각에는 어머 기집애 그러고서는 바로 쇼핑 갔을 것 같아요. 그 대사도 지금 문득 생각에 너무 재밌었어요. 딸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 내가 죽어도 그 다음날 카드를 쓸 나이인데 카드를 쓰지 않는다는 걸로 뭔가 의심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수연이라는 캐릭터의 또 한 부분을 보여주는 대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분께 공통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평을 해주셨어요. 생각지도 못한 장면들이 많아서 정말 깜짝 놀랐지만 신선한 스릴러였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의 히든 페이스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 분이 생각하는 각자의 히든 페이스는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밝혀주실 수 있는 선에서 세 분의 히든 페이스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히든 페이스는 제가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철봉이 있었는데 저는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질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자리에 뭐 앉는 거는 생각도 못했고 한 대여섯 사람만 있어도 말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항상 애들이 축구하고 놀고 그럴 때 저는 이유 없이 철봉에 매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해가지고 애들이 슬슬 집에 가면 저도 철봉에서 내려와서 집에 왔는데 아주 긴 세월이 흘렀지만 제 DNA 저 뒤쪽에는 그 철봉이 항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갖고 뭐 중요한 얘기도 아닌데 제가 너무 진지하게 하는데 저의 히든 페이스는 외톨이입니다. 저는 방금 답변 들으면서 감독의 답변은 굉장히 영화적이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면서 듣고 있었어요. 이렇게 부담의 바통을 송승헌 배우님께 넘겨봅니다. 히든 페이스 어떤 이야기 들려주시겠어요? 인간 송승헌의 히든 페이스요. 지금 감독님께서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해주신 게 말 안 하면 우리가 말할 거야 라고. 글쎄요, 히든 페이스. 글쎄 저는 뭐 인터뷰를 통해서도 하고 굉장히 숫기 없고 낯을 많이 가리고 이런 친구였어요. 어릴 때부터 송승헌이라는 친구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도 뭔가 오래 걸리고 친한 친구, 지금도 뭐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가장 친한 친구들이고 새로운 만남 20대 초반에 송승헌 배우를 시작할 때 송승헌은 어디를 가나 이렇게 선뜻 그 무리에 끼지 못하고 이렇게 말이 없이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많이 오해도 받고 저 새끼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뭐 막내 놈이면 와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성격도 안 되고 근데 뭐 지금은 나이가 뭐 20년 연기 시작한 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적응을 해서 제가 완전 아이라 그러나요? 완전 내성적인데 이것도 많이 변해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내가 이렇게 안 하면은 뭐라 그럴까 사회 적응을 한 것 같아요. 송승헌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동엽이 형이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저는 아직도 너무나 기억하는 게 제가 남색 여셋을 촬영을 하고 정말 원하지 않던도 웃긴 얘기지만 너무나 갑작스럽게 어느 날 1, 2주 후에 MBC 방송국에서 연기를 하고 있게 된 송승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너무나 아는 것도 없고 잘 못하고 첫 녹화를 하는데 진짜 세상 들을 수 있는 욕은 다 먹었던 것 같아요. 그날 저 새끼 뭐야부터 어디서 나타난 놈이야 뭐 이렇게 돼서 그런 저를 동엽이 형이 첫 녹화 MBC 목요일날 첫 목요일 세트 촬영을 하고 신동엽 선배가 정말 완전 신인 저를 또 따라와봐 그러더니 전 때리는 줄 알았더니 형이 진짜 자기 집에 데리고 갔어요.
그 소주를 사주면서 너 오늘 힘들었지? 너 어떤 줄 알아? 야 근데 난 아직도 그날이 생생해요. 나도 똑같았어 너처럼. 나 SBS 신인 개그맨 지금은 형이 뭐 이렇게 뭐 스타고 뭐 사람들이 뭐 나도 너보다 더 많은 욕을 먹었고 그래서 그런 날이 있는데 너 오늘 되게 고생했을 거 알겠는데 좀 더 열심히 해봐. 난 그게 저한테는 그때는 하늘 같은 선배였고 스타였는데 내가 오늘 갑자기 신동엽 집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날을 잊지 못하고 저는 그래서 너무나 좋아하는 형이고 그런 형의 그때 마음이 얘기가 없었으면 아마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 포기를 했던지 그런 것처럼 송승헌은 대외적으로는 이제는 조금 뭔가 그래서 좀 더 뭔가 이렇게 바른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고 사실 좀 긍정적인 사람처럼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친구들하고 있는 송승헌과 뭐 대외적인 아는 사람들의 송승헌은 좀 달라요. 그리고 오래된 사람들하고 있을 때와 오래된 사람들하고는 장난은 잘 치는데 모르는 사람들 앞에 가면 너무나 차가운 사람이 되는 송승헌이거든요. 그 간격이 조금은 작아졌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 옛날 얘기도 갑자기 생각나고 예 그런 게 질문의 정답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런 게 생각나네요. 승원이도 우리 감독님처럼 예, 히든페이스 그냥 외톨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조금 그런 게 있었죠. 저는 뭐 저희 히든페이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진짜 되게 무서운 표정을 한번 봤는데 아까 영화 보면서 약간 그게 생각나가지고 예 너무 신기했어요 혼자. 우리 아들이 지금은 이제 중2인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 뽀뽀하고 막 볼에다 뽀뽀하고 막 되게 아빠 하면서 같이 막 웃고 그래서 그냥 아빠가 뽀뽀해주면 항상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점점 크고 어느 날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인가 뽀뽀하고 아빠 갔다 올게 아빠 하더니 근데 제가 한번 다시 뒤돌아봤는데 여기서 제 뽀뽀한 데를 이렇게 닦고 있는 거예요. 아주 찝찝한 얼굴 하면서. 근데 아까 마지막 장면에 조효정이 갔다 올게 딱 하고 여길 닦는 거예요. 여주이가 그래서 와 저 디테일 야 너무 예술이다. 그리고 밀실로 들어가는 장면 보면서 우리 아들의 히든 페이스를 아까 여정 씨를 통해서 예 다시 보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냥 제가 살면서 가장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지만 그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그때 그 표정이 기억나요. 그 얼굴이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집에서 뭐 걸어서 한 15분 이렇게 되니까 집으로 전화해서 뭘 갖다 달라고 해서 제가 엄마가 이거 갖다 줘. 저도 그때 한 4학년이었나? 갖고 가서 가끔씩 그 학교를 갔기 때문에 교무실이 어딘지 아버지가 담임을 맡고 있는 반이 어딘지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학교를 갔는데 안 계셔가 저쪽 가다가 교무실 쪽 앞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데 약간 분위기가 이상해요. 보니까 교감 선생님인지 어떤 분한테 아버지가 혼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예 죄송합니다. 제가 살짝 봤는데 아버지가 막 굽신굽신거리는 모습, 신 선생 말이야, 뭐 이런 소리 들리는데 잘 모르지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아버지는 산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그 산이 다 그냥 산사태가 나서 다 무너지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뭐 말로 형언하기 힘든 정도의 어떤 그런 공포, 슬픔, 그래가지고 혹시 아버지가 내가 지켜보고 있는 걸 알게 되면 아버지가 너무 곤란하실 것 같아서 빨리 나와서 근데 그냥 계속 펑펑 울었던 것 같아. 펑펑 울고 수도가에 가서 이제 아버지한테 갖다 줘야 되니까 내가 운 흔적이 있거나 뭔가 눈치를 채게 되면 아빠도 또 당황하실 것 같아서 세수를 하고 가장 천진난만한 얼굴로 거울을 몇 번씩이나 보고 나중에 갔더니 아버지가 교실에 계셔서 아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하면서 활짝 웃으시면서 저를 안아주시는데 그때 어리지만 굉장히 대견스러웠고 그 얼굴이 무척 마음에 들었던 그 순간이 너무 괜찮았던
그게 제 히든 페이스예요. 예. 먼저 그렇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신동엽이라는 사람의 개그의 본질을 본 것 같았어요. 아, 이거 뭔가를 배려하면서 하는 게 기본적으로 장착이 너무 돼 있는 사람이구나, 모든 상황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유머를 한 번도 불쾌해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구나라는 그 뭔가의 본질을 지금 답변에서 본 것 같아요.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영화이지만 영화관이라는 게 다른 영화 상영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리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오늘 미처 놓치신 부분이 있으셨거나 영화 좋으셨다면 이제 막 개봉한 히든페이스에 많은 응원 보내주시고 주변에 좋은 소문 많이 부탁드리고요. 끝인사 한 말씀씩 해주시고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군가에게 어떤 걸 무언가를 소개할 때 사실 조심스럽잖아요. 저 식당이 맛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가 너무 간이 세서 싫을 수도 있고, 뭐 특히 드라마나 영화나 작품을 누구한테 권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런 일을 거의 안 한 것 같은데, 히든 페이스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저는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다른 분들께 많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동엽이 형과 이렇게 같이 함께 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뭐 정말 마음 같아서는 하루 종일 하고 싶지만 또 현실 시간이 그렇게 허락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아 진짜 이거 개봉 첫 주에 이렇게 많은 분들과 지금 무대 인사를 하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너무나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나 힘내서 저희 요즘 무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영화든지 호불호가 없을 수는 없는데 제가 했던 어떤 작품보다도 히든페이스의 관람 후 평이 너무 좋아요. 깜짝 놀랄 정도로. 어디 CGV인가요? 그 에그지수 이런 게 보통 9점 몇이 나오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지금 기분이 좋고 간혹 어떤 분들은 포커스가 좀 홍보 마케팅이 노출에 좀 이렇게 나와서 그런 영화인가 했다가 사람들이 왔다가 이 영화를 보곤 그게 아니네, 너무 놀라고 또 재밌게 봐주신다는 평들이 너무나 많아서 지금 너무나 기운이 나고 힘을 내고 있는 저희 영화팀입니다. 여러분들 영화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행복한 기분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저는 뭐 전에 이렇게 셋이 술 자서간 적이 있는데 그날 송수원이 되게 부러웠어요. 저렇게 누구를 사랑해주는 형이 있다는 거는 정말 뭐라 말할 수 없게 부럽고 뭐 질투도 나고 그랬는데 이번 영화를 찍었는데 가까운 사람들이 칭찬해 줄 때마다 사랑받고 있었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는다는 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이구나 그런 감정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랑해서 승원을 사랑해서 혹은 이 영화를 사랑해서 이렇게 늦게까지 자리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잊지 않고 또 이 영화도 열심히 홍보하고 또 다음 영화도 더 새롭고 또 여러분의 사랑받을 수 있는 영화로 돌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동엽과 송승헌은 히든 페이스에서 수연과 미주 같은 관계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의 게스트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